어머니, 아버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엄마, 할아버지 언제 쫓아낼 거야? 어우, 밤늦게 18살 손자랑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그걸 우연히 엿듣게 된다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겠죠. 네,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평생 일군 모든 것을 자식에게 빼앗길 뻔했던 77살 박철수 씨의 사연인데요. 네. 겉으로는 효자인 척, 또 효부인 척 했던 아들 내외가 뒤로는 참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네. 아니, 겉모습하고 속마음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니. 아버지는 이 기막힌 상황을 또 어떻게 아시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셨을지 참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다가도 나중에는 그 지혜로운 대처에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우선 박철수 씨가 어떤 분이신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40년간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시고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아, 교장 선생님이셨군요. 네. 10년 전에 이제 사모님하고는 사별을 하셨고요. 혼자 지내시는데 월 350만 원 정도 교직원 연금이 나오시고 또 예금도 한 3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셨어요. 어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셨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서울 강남 도곡동의 40평짜리 아파트에서 40년 넘게 쭉 살아오셨는데 이게 시가로 따지면 한 30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와, 30억. 네. 그런데 이제 혼자 계신 아버님을 모시겠다면서 3년 전부터 아들 내외하고 손자까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아들은 대형 로펌 변호사고요. 아, 변호사 아들에. 며느리는 전직 간호사였는데 지금은 전업주부고 손자는 당시 고3 지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살갑게 절해드리더래요. 정말 뭐 효자 효부가 따로 없었다고. 네, 처음엔 다들 그렇죠, 보통. 네. 그런데 한 1년 정도 같이 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하셨답니다. 앞에선 웃는데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좀 수군거리는 모습도 보이고. 아, 결정적으로는 며느리가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뭐 시아버님 명의이긴 한데 언젠가는 우리 거 되겠지.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신 거예요. 아이고, 참 그거 들으시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고 좀 섭섭하긴 하다만 뭐 나중에 다 물려줄 건데 뭘 하고 그냥 넘기셨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인데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하셨던 거죠. 네네,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은 한 6개월 전쯤 터졌습니다. 밤 11시쯤이었는데 서재에서 서예 연습을 이렇게 하고 계셨대요. 근데 거실에서 손자하고 며느리하고 나누는 대화가 들려온 거죠. 아까 그 대화군요. 엄마, 할아버지 언제 쫓아낼 거야? 바로 그 대화입니다. 세상에. 자기 손자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며느리의 대답이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타박을 하면서도 유럽 여행 다녀온 후에 바로 처리해야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그럼 나 그때 말한 선물 그 페라리 사주는 거지? 이렇게 물으니까 며느리가 그럼 30억짜리 집인데 페라리쯤이야 껌이지. 이렇게 답을 하고요. 30억지 팔아서 손자 페라리를. 심지어 손자가 할아버지가 거부하면 어떡해? 이렇게 물으니까 며느리가 아주 단호하게 거부할 권리 없어. 치매 진단 받으면 결정은 우리 자식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잘라 말했다는 겁니다. 아, 치매요. 아니 그럼 멀쩡한 분을 치매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르치려고 했다 이 말인가요? 바로 그거죠. 박철수 씨는 정말 75년 평생에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손이 막 떨리는데 복수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배신감이 정말 크셨겠어요. 그럼요. 배신감을 넘어서 이건 뭐 생존의 문제죠.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날 판인데. 맞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할아버지 치매 진단 받아서 요양원 보내자고. 그래야 우리가 숨통이고 살지. 길은 그것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자기 남편, 그러니까 박철수 씨의 아들이죠. 아들을 반푼이라고 부르면서 아들을 반푼이라고요? 네, 네 아빠는 반푼이라 엄마 말이면 다 맞는 줄 아니까 걱정 마.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마저도 계획의 일부로 약간 얕잡아보고 있었던 거죠. 와, 참. 그걸 듣고 또 손자는 그럼 할아버지 빨리 요양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까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아니 그동안 결혼할 때 예물부터 시작해서 아이 낳았을 때 뭐 축하금 외제차 사주고 손주 교육비며 용돈 해외여행까지 그렇게 아낌없이 다 해주셨는데 이게 다 배신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정성과 지원이 이렇게. 네. 근데 이 사람들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날부터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요? 네.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아버님 요즘 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하신 말 오늘 또 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치매머리를 시작한 거죠. 일부러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간 거군요. 네. 심지어 며느리는 이웃들한테 아유 우리 시아버님이 가스불 끄는 걸 자꾸 깜빡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답니다. 아, 그건 왜요? 나중에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받을 때 보세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렇게 주장하려고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아주 치밀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무섭네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자기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박철수 씨한테는 사돈이죠. 사돈을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우연히 또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신 거예요. 이번엔 사돈까지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사돈이 며느리한테 얘야, 77이면 치매가 있어도 이상할 나이 아니야? 그리고 자식들이 그렇다고 하면 의사들도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부추기더라는 겁니다. 아니 사돈이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멀쩡한 사람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멀쩡한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요즘 노인들 다 100살까지 사는데 그때까지 네가 다 모실 거야? 너 인생은 어떡하고? 하면서 며느리를 막 설득했다는 거예요. 아, 참 할 말이 없네요. 자기 딸 인생만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치매는 가족이 돌보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내가 너 부추긴 게 아니라 네가 혹한 거지 뭘.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은 또 회피하면서요. 심지어 요양원 비용까지 다 알아봤더라고요. 비용까지요? 네. 월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하는데 아버님 연금이 350만 원이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너희 부담은 하나도 없다. 이런 계산까지 딱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예 그냥 아버님 연금으로 요양원 보내고 자기들은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치매 진단만 받으면 본인이 거부할 권리가 없어. 그건 가족이 결정하는 거야. 성년 후견인 신청하면 그냥 끝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 성년 후견인 제도요? 그게 뭐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원래 취지는 좋습니다. 질병이나 노령 같은 이유로 정신적인 제약이 생겨서 스스로 사무 처리하기 어려운 성인을 위해서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 도와주는 사람이군요. 네. 뭐 재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신상 보호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라고 있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 사건처럼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재산을 노리고요. 어떻게 악용을 한다는 거죠?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요. 법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까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박철수 씨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자기들이 후견인이 되고 그다음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계획했던 거죠. 와, 그럼 법의 허점을 노린 거군요. 사돈까지 가담했다는 사실에 박철수 씨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기댈 데가 없다고 느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설상가상으로 그날 새벽에 아들마저 이 음모에 완전히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십니다. 아들까지요? 믿었던 아들마저? 네. 아들이 며느리한테 장모님이 요양원 알아보라고 하셨어. 그러게. 아버지 연세도 있고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된 거죠. 아유, 심지어 아버지 연금이 350만 원이니까 뭐 우리가 부담할 건 없겠다. 이런 돈 계산까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면서 돈 계산부터 먼저 할 수가 있죠. 아, 정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며느리가 자기야 이 집이랑 아버님 예금이랑 혹시 다른 재산 또 있으면 그것까지 싹 다 우리가 받아놔야지 이렇게 말하니까요. 아들이 그렇겠네. 병원 들어가시면 나중에 모시고 나오기 힘드니까 예금 3억 5천만 원 말고 다른 재산은 잘 모르겠는데 뭐 내일 한번 여쭤보지 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재산까지 결국 아들도 아버지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네요. 와,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이제 확실히 깨달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박철수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증거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카오톡 미리 보기를 이렇게 보셨는데 사돈이 보낸 메시지가 딱 보였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는 뭐 요양원 가격 비교표,
병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그리고 병원 가서 치매 증상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한다. 이런 지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움직였네요. 그리고 며느리 방을 몰래 들어가 보셨는데 거기서 시아버지 치매 증상 관찰 일지라는 노트를 발견하셨대요. 관찰 일지요? 네, 물론 내용은 전부 거짓으로 꾸며낸 거였겠죠. 뭐 언제 뭘 깜빡했다, 언제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요양원 안내 책자도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엔 가격 비교 메모와 함께 사돈이 직접 쓴 메모가 또 발견됐습니다. 사돈이 뭐라고 썼는데요? 제일 싼 곳으로 하자. 어차피 오래 계실 분 아니니까. 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들 명의로 작성된 성년 후견인 신청서 서류였습니다. 신청서까지 미리 다 만들어놨다고요? 네. 거기에는 박철수 씨의 재산 목록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요. 심지어 1단계 치매 진단 받기, 2단계 성년 후견인 신청, 3단계 요양원 입소, 4단계 부동산 명의 변경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었던 거죠. 이제 모든 음모의 실체가 명백해진 겁니다. 이야,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네요.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기댈 곳은 딸밖에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대구에 사는 딸 은정 씨에게 연락을 하셨죠. 딸은 걱정하면서 주말에 당장 올라오겠다고 했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그런데요? 아들이 또 먼저 손을 썼습니다. 아들이 또요? 네.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누나,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다. 치매 초기 증상 같기도 하고 근데 병원 가기 싫어하니까 누나가 와서 좀 설득 좀 해줘.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딸은 그럼 그 말을 믿었겠네요. 네. 오빠 말이니까 철석같이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박철수 씨는 정말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꺾인 듯한 완전한 고립감과 절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사면초가네요. 결국에는 가족들 손에 이끌려서 병원까지 가게 되셨군요. 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였다고 합니다. 의사 앞에서 인지능력 검사를 받으셨는데 당연히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죠. 그렇죠. 멀쩡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가족들은 옆에서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집에서는 엄청 심하세요. 여기 저희가 매일 관찰한 일지도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거짓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와, 뻔뻔하네요, 정말. 그런데 여기서 박철수 씨가 정말 대단한 기질을 발휘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꼼짝없이 당하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의사에게 아주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이라 긴장해서 그런지 오늘은 괜찮은 것 같네요. 집에서 상태를 좀 더 지켜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버신 거죠. 시간을 버셨군요. 그리고 진료실을 나오면서 아주 결정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미리 써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작은 쪽지를요. 의사가 볼 수 있게끔 바닥에 몰래 떨어뜨렸습니다. 쪽지요?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거짓으로 치매 만들어 재산 빼앗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박철수. 이렇게요.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그 절박한 순간에 그런 기질을 발휘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그 쪽지가 나중에 중요하게 쓰였겠네요? 네,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하늘이 도운 건지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회요? 네, 며느리 친정, 그러니까 사돈 쪽에서 지원을 해줘서요. 아들 내외하고 손자가 10일간 유럽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유럽 여행이요? 아니, 아버님 요양원 보낼 계획 세우던 사람들이. 글쎄 말입니다. 아마 계획 실행 전에 마지막으로 즐기자는 심산이었는지. 어쨌든 박철수 씨는 몸이 좀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고 여행에 안 가고 혼자 남겠다고 하셨죠. 드디어 반격을 위한 결정적인 시간을 확보하게 되신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박철수 씨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네요? 그 열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아주 그냥 신속하고 치밀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은 다 세워두셨고요. 가족들이 여행 떠난 바로 다음 날 월요일이었죠. 옛날 제저 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바로 연락해서 아파트를 시세대로 급하게 팔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30억짜리 집을요, 바로? 네, 급매로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은행에 가서 예금 3억 5천만 원을 전부 인출해서 미리 만들어둔 다른 안전한 계좌로 옮기셨고요. 연금 들어오는 계좌도 바꿔버리셨습니다. 와, 재산부터 일단 다 안전하게 확보하신 거군요. 그렇죠. 수요일에는 수원에 가셔서 4억 원짜리 20평대 투룸 아파트를 바로 계약하셨고요.
목요일에는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로 이사 예약을 딱 마치셨습니다. 아니, 월, 화, 수, 목 그 짧은 시간에 재산 정리하고 새집 구하고 이사 준비까지 다 끝내신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하신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40년 넘게 사신 정든 집인데 그걸 떠나기로 결심하신 거죠. 그러게요. 그 마음이 오죽하셨을까요? 네. 그리고 금요일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서 유럽 여행 떠나는 아들 내외와 손자를 공항까지 배웅하시면서 평소처럼 잘 다녀오라고 인사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참 복잡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이 딱 떠나자마자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오전에 그 제자 통해서 아파트가 바로 계약이 됐습니다. 현금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30억 원에 바로 팔렸고요. 와, 당일 계약이요. 운도 따랐네요. 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이삿짐 센터 불러서 이사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챙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수원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를 완전히 마치셨습니다. 와, 정말 속전속결이네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들 며느리가 돌아오면 바로 찾아올 텐데요. 주변 정리까지 아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일단 그 아파트 관리소장님하고 평소에 좀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 있잖아요. 그분들께 이사 간다는 사실과 그간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찾아와서 자기 행방을 물으면 그냥 모른다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이웃들 반응은 어땠나요? 사정을 듣고는 다들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박철수 씨 편이 되어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사돈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사돈을요? 만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당신 딸과 사위, 그리고 당신까지 꾸민 짓 다 안다. 그러니 오늘부로 당신과 나는 관계 끝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이야, 사돈 얼굴이 아마 하얘졌겠네요. 네, 뭐 충격이 엄청 났겠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지으셨고요. 화요일에는 일주일 전에 갔던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 만나러요. 쪽지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의사 선생님이 쪽지를 기억하고 계셨고 박철수 씨가 그간의 사정을 차분히 설명하시니까 아주 깊이 공감해주고 지지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마지막으로 아들이 다니는 그 대형 로펌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거셨습니다. 로펌 대표한테요? 왜요? 아들의 그런 부도덕한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였죠. 자기 아버지를 치매로 몰아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변호사라는 걸 알린 겁니다. 와, 정말 빈틈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셨네요. 드디어 이제 가족들이 돌아오는 날이 되었군요. 목요일 밤. 네, 목요일 밤 즐거운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웬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 순간 박철수 씨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좀 통쾌하셨을까요? 글쎄요, 아마 복잡하셨겠죠. 하지만 아주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죠. 팔았다. 30억에. 팔았다. 30억에. 며느리랑 아들이 막 전화기 너머로 아니 상의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파세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막 따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집 내가 파는데 누구랑 상의를 해. 그리고 너희 살 곳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때 며느리가 또 뻔뻔하게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물었다면서요? 네, 참 어이가 없죠. 그때 박철수 씨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증거들과 함께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네 아들은 할아버지 팔아먹고 페라리 탈 생각이나 하고 너는 멀쩡한 시아버지 치매 환자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희 둘이 속닥거린 거 내가 다 녹음해뒀다. 그리고 네 엄마가 요양원 알아봐준 것까지 내가 다 알아. 와, 녹음까지 해두셨군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가족들 반응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마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겠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전화기 붙들고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박철수 씨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면서요?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때 내가 할 곳은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냐?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너희 살 곳 그렇게 잘난 너희 친정 엄마한테 가서 빌부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밤 그 세 식구는 갈 곳이 없어서 근처 모텔 신세를 져야 했다고 하네요.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네요. 뿌린 대로 거둔 거죠.
그 후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좀 궁금한데요. 네, 그 후일담을 들어보면요. 아들은 결국 그 로펌에서 평판이 완전히 추락해서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고요. 지금은 뭐 작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나가던 변호사였는데. 그렇죠. 며느리는 동네에서 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아들과 이혼하고 손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고요. 그 음모를 부추겼던 사돈 있잖아요. 사돈은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손자는요? 그 철없던 손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손자 역시 학교에 소문이 다 퍼져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속았던 따님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요. 따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아버지께 정말 눈물로 사죄를 드렸고요. 박철수 씨는 물론 딸을 용서하셨지만 당분간은 좀 거리를 두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상처가 쉽게 아물기는 어렵겠죠. 시간이 좀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철수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다행히 수원에 마련하신 새 집에서 아주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집 팔고 남은 돈이 26억 원, 거기다 원래 있던 예금 3억 5천만 원 합치면 29억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든든하시네요. 그렇죠. 거기다 월 350만 원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시니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움 없이 지내고 계시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 게 가장 크고요. 새로운 이웃들하고 교류도 하시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그동안 못 다녔던 여행도 다니시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특히 옆집에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그분과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즐겁게 지내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 좋은 이웃을 만나셨군요. 그럼 자식들하고는 완전히 연을 끊으신 건가요? 네. 가끔 아들이나 며느리였던 여자가 용서를 빈다고 연락을 해오지만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다. 이 신념으로 받아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길에서 우연히 아들을 마주쳤는데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보다 네 아내와 돈을 택했던 대가를 평생 치르면서 살아라. 와우, 정말 단호하시네요.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주 따끔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죠.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과 손주, 심지어 사돈에게까지 배신당할 뻔한 그런 끔찍한 위기 속에서도 결국 스스로의 지혜와 용기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으신 박철수 씨의 그 결단력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불행과 극복 이걸 넘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좀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경제적 착취 문제라든지 네, 맞아요. 또 가족 간의 신뢰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년 후견인 제도 같은 좋은 취지의 법적 장치가 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철수 씨의 경우에는 정말 다행히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셨고 또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법적, 재산적 조치를 취하셨기 때문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 끔찍했던 경험을 듣고 이제라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박철수 씨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거나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문제, 그리고 우리의 노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성찰과 또 지혜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